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내용을 틀리진 않아요. 내용을 틀리진 않는데 뭐에 대해서 조금 틀리는 편이라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 때문에 틀리는 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죠. 소설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방법.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소재들을 보시면 돼요. 요즘은 쓰이지 않는 소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의열달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행동이나 가치관 다음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갈등은 결국은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랑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들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발화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면 이 글의 주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여기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말에 주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중요하겠죠. 특히나 껍빛단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술자가 인물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오늘날의 삶과 반영돼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이걸 글을 읽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요거는 보시면 되죠. 요거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나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보편성이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것들. 특수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 시대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됩니다.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제감정기 말에 한국 시민의 서사를 암송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일본 국왕 폐하 만세 이러면서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있고, 그리고 8.15 광복 직후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가 터집니까? 6.25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6.25 전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민의 서사, 이때 우리는 말살 정책을 쳐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를 깎게 하죠. 단발령이라고 하죠. 문화를 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도 어떻게 씁니까? 말도 한국어 말이 아니라 일본어를 쓰게 하죠. 그죠? 그리고 이름도 어떻게 합니까?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름도 못 쓰게 하고요. 복장이라든지, 그죠? 요런 서사라든지 전부 다 우리를 일본인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던 작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대가 있다. 뭐 여기는 너무 중요하네요. 껍빛단리는 일제감정기와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 후의 시기를 살아가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자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출처가 나와요? 이 얘기가 되는 이 시점이 일제감정기인지 소련군 시기인지 6.25 전쟁 후인지를 느끼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공간을 끊는다라고 하죠. 공간, 시간과 배경을 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삶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인물의 삶과 태도, 이러한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주제는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겠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비판하고요. 일제감정기,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이 잘 드러난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런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풍자적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 별 5개죠. 무조건 100% 나오는 지점인데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게 까탈스럽게 나와요. 이거를 시간 순서로 배열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합니까? 장호야 혹시 기억하니? 뭐라고 합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시간 배열 문제를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본몸 같은 문제에서 시간 배열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넘어가 보죠. 자, 제목의 의미 한 문제 나오죠. 너무 중요합니다. 껍빗단리.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껍빗단은 해방 직후 북한에서 우리 우두머리나 최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주인공 이인국을 가리키는 껍빗단리는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형태를 풍자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풍자 꺼내주시면 되고요. 이거 선생님이 반어라고 하시면 반어 잡아주세요. 최고인 이씨라는 뜻인데 최고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어법이 깔려 있습니다. 언급을 안 하셨다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언급을 하셨다면 정말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반어적 표현 잡아주시고요. 자, 앞에 있는 줄거리가 등장을 하죠. 이인국은 일제감정기에 제국대학을 졸업한 후에 수술 실력이 뛰어나 의사로서 이름을 날립니다. 8.15 광복 이후에 이인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만 뛰어난 처세술로 난국을 헤쳐나왔죠. 그리고 일사후퇴 때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남으로 내려와서 서울로 병원을 차렸죠. 그 사이 소련으로 유학 간 아들은 생사를 모르게 되었고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인국은 현재 종합병원의 원장으로 있으며 재혼할 해숙과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돌진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그는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라는 딸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 브라운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글감들도 원래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하나 드릴 텐데 그거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글을 다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시작이 병원에서 이제 됐어 필요 없어. 넘어가. 자, 1945년 8월 하순 언제입니까? 해방 직후죠. 가로치고 과거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에서 시작을 해요. 현재 서울에서. 근데 이거는 뾰로롱 하면서 이제 회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 칠 때였습니다. 말복도 지난 날씨였지만 여전히 무더웠죠.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말려, 자, 소설을 읽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정선들을 따라가는 거였죠. 불안과, 버릇을 들이세요. 불안과 초조에 휘말려요. 그럼 우린 궁금해야 돼. 왜 이인국 박사는 초조하고 불안할까? 잠도 재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닥쳐올 사태에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죠. 뒤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떨고 있겠습니까? 광복이 되면 좋아야 되는데 왜 떨고 있겠어요? 얘는 너무나 많은 친일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붐비던 환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고 쉴 사이 없던 점화도 끊어졌습니다. 이번 실은 최후의 복마경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가요. 광복이 됐으니까 끌려간 후에 텅 비었고요. 조수와 약제자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에 다녀왔다고 떠나갔고 서울 태생인 간호원 해숙이만 이제 나중에 아내가 되죠. 빈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층 10조 너무 중요해요. 10조 다다미방 훈도시 유카타바라메 벌써 한국인이 아니죠. 일본인 백국식이죠. 뒹굴고 있었던 이인국 박사. 이야기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여기 발단부터니까요.
해방 직후고요. 지금 공간은 어디입니까? 자기 이제 병원 안에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목욕탕으로 갔고 찬물을 퍼서 대야째로 머리부터 몇 번이고 내리부었습니다. 자꾸 이러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왜? 자꾸 생각하면 돼. 친일 때문에. 친일 때문에.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언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감정 또 나오죠. 가슴속의 갑갑증을 가설낼 수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친일 행적 때문에요. 그는 창문으로 기웃하며 한 길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었죠. 굳게 닫혀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 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이고 그곳에는 쓰여있죠. 친일파, 민족 반영작을 타도하자.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고 있는 소재들이에요. 앞에서 있는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소재들이라는 거죠. 일제감정기에 친일했던 사람들을 조지려는 광복 이후의 문화를 보여주는 소재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되살아났습니다. 감정 보이시죠? 전율. 이때 이 전율은 좋은 전율일까요? 나쁜 전율일까요? 나쁜 전율이죠. 와, 나 이제 지읒됐다. 이런 감정선들이고, 나야 원 괜찮겠지. 혼자 뇌까리면서 다시 부채를 들였습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 여기 너무 중요하죠.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인지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면서 아래로 훑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만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무이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꺼림텁텁하기만 했습니다. 자, 요 구절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인과 구조를 보세요. 지금 이인국 박사가 등장을 하는데 되게 답답하고 초조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친일 행적 때문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초조함을 억눌려 본다고 한다고요. 이렇게 나야 뭐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위안하고 있어요. 아, 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안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춘석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죠. 춘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봐봐, 우리는 지금 춘석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이것도 뭐와 관련된 일일 거야? 친일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왜? 감정선들 때문인 거죠. 그깟놈 하고 머리에서 씻어버리려고 해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 일제감정기가 끝나고 광복을 매이지하고요. 친일파 민족 반영작을 조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급 대녀는 찜찜하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은 너무 많이 나오죠. 요런 2번 같은 문제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2번이겠죠? 이런 거. 넘어갑니다.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대과거예요. 대과거. 현재에서, 서울에 있는 현재에서 일제감정기인 과거로 왔죠? 근데 그 과거에서 더 대과거로 갑니다. 더 대과거로 가요. 이게 해방 직후. 그리고 이 해방 직후에서의 6개월 전이죠. 요거를 명백하게 나누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역순행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야, 고전소설은요, 순행밖에 없어요. 한 99%가 순행이야. 왜냐면 아직 발전이 덜 됐으니까. 그래서 이야기의 구성이 일편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소설로 넘어오면서 역순행적 구성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러면
훨씬 더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요.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있어서. 병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라는 중환자가 엎혀서 왔습니다. 횡그렁댕한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죠. 청진기의 상악꼭지를 환자의 가슴에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처럼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하죠.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의사라면 뭘 고민해야 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입원시킬까 거절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환자의 1번 너무 중요해요.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이 사람은 환자를 고칠 생각보다는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야? 병원비, 금전적인 부분이 우선이라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에 캥기는 것, 돈도 중요했지만 더 캥기는 게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광복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입원시킨다라는 건 관선심원의 체면에서도 떳떳하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식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인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요. 가로치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돈을, 우리 국민의 광복보다 일제감정기에 어떻게 일본 놈에 붙어가지고 잘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먼트라는 거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의 결정에는 일도 양단하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나뉜 거죠. 그는 응급치료만 해어주고 입원실이 없다라는 가장 떳떳하고 정당한 구실로 애거라는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결국은 이 행위는 뭐의 행동이에요? 친일 행동이죠.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안에 있다는 걸 간호원에게 들었고요. 그러나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환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친구. 지금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춘석이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해방 경축 시가행정을 자신도 모르게 흥분에 구분하려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으로 나갔다가, 여기가 중요하죠.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살기를 느꼈죠. 왜? 친일파 놈들이니까. 그래서 뭐 3번 같은 문제는 너무 쉽죠. 일본인과 친해요. 일본인과 친해요. 돈 없는 거 싫어요. 일본인과 친해요. 이거는 이제 광복운동이었죠. 그래서 혼자 이상하다. 이런 식의 맥락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영분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던 이인국 박사는, 만약에 수능이라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수능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뭐로 나오냐면, 처음에는 알았다 몰랐다, 처음에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를 살기 있는 눈으로 보지? 몰랐거든요. 근데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했던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수계에게만 듣고자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 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그 벽보 앞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밑줄 칩니까? 어제 저녁도 밑줄 치셔야겠죠. 지금 시간감이 되게 디테일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지금 오늘에서 출발해서요. 광복 직후로 가서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6개월 전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 템포가 어디로 갑니까? 6개월 전인데 이 광복 직후 이 시점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틀 전까지도 있는 거예요. 이 광복 직후 지금 이 시점 있죠? 이 시점에 이틀 전. 되게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벽보에 만난 건 어제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하게 대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현재거든요. 과거였는데 현재로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과거죠. 언제의 현재예요? 지금 광복 직후 이 시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시점으로. 갑자기 밖이 왁가지껄하게 떠들어댔습니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연히 감정이 뭐겠어요? 궁금하겠죠.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포도에 뒤끌뜬 사람들의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안해. 나 지금 발이 너무 저려. 잠깐만. 잠깐만. 나 발이 너무 저려.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공간이 결정돼요. 지금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어떤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게요? 소련군이 들어오고 있어요. 소련 어디야? 러시아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는 어느 쪽으로 들어오게요? 남쪽으로 오겠어? 북쪽으로 오겠어? 북쪽으로 오겠죠. 아, 광복 직후에 이 이인국 박사는 어디서 살고 있었다? 북쪽에 있었다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북쪽이구나. 즉 38선 이북이구나. 요렇게 있으면 아주 놀랍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는 어디 있게요? 현재, 진짜 현재는 서울에 있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나쁜 마음 먹으면 그누드르무 만든 다음에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뭐 화수는 그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화정은 그럴 수도 있다. 왜? 왼쪽 수? 저희 국어쌤 이름이 쪽수예요. 아, 쪽새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대요? 맨날 어. 쪽수라뇨. 쪽수. 쪽스. 맨날 그 페이지를 하는데 막 맨날 쪽수. 아, 뭐 오쪽스 이러는 거예요? 저 때 선생님 그거는 돌룡이었는데. 돌룡이. 왜요? 왜게요? 이름이 서경리 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돌룡이라고 맨날 불렀어요. 똘룡이 그러면서 놀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만한 분이 없었어. 체육 선생님인데 우리 여름방학 때 다 모여가지고 그때 그게 뭐였죠? 주온을 봤어요. 그 어두운데 불 꺼가지고 약간 담력 체험한다고.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그분도 저희가 첫 제자였거든요. 근데 점점 흑화하시더라고. 점점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흑화하시던데. 그래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제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국교과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이제 그 현장에 있어요. 국어 강사로 국어 교직에 있는데 정말 천사 같고 정말 와 진짜 얘는 교사를 해야 된다 라고 했던 친구도 이제 교단에서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5년 뒤에 보면 악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갸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해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죠.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이것도 뭘 반영하는 겁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광복을 하고 우리나라에 소련이 우세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25가 터지고 반반 나눈 다음에 아래쪽은 미군이, 위쪽은 소련군이 먹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분단은요, 우리의 의지대로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입김이 좀 세다. 그 당시 냉전 상태였죠. 그 미국과 이 소련의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의 대립의 희생양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들이 있죠. 숨을 헐떡이며 얘기하는 해수기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이고 도로 앉았습니다. 여러 날째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얘기했으니 정말 오는가 싶었다. 해수기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아무런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려보고 있었죠.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그는 벽장문을 열었고 손에 뻗쳐 액장틀을 끄집어냈습니다. 야,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나오죠. 국어 상용의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국어는 뭐를 의미합니까? 여기서의 국어는 일본어를 의미해요. 이 상패는요, 일제감정기 때 받은 거기 때문에 일본어를 의미한다라는 거 별표 드립니다. 한국어가 아니에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를 이제 국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상시 사용하는 집이다. 이 집은 일본어를 훌륭하게 쓰고 있는 집이다라는 상패를 받았던 거죠. 뭐의 증거입니까? 친일의 증거죠. 해방되던 날에 떼어서 집어넣은 것을 그동안 깜빡일 수 있고요. 그때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꺼운 모조지를 빼내 글자 한 글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습니다.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일본은 이제 끝났구나. 이유는 뭘까요? 인과를 보시면 되겠죠? 친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친일한 사실이 알려지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인과 구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파악 문제는 항상 나오고요. 다음 봅니다. 자, 요거 잡아두시고 가시죠. 국어상용어의 가의 액자의 의미는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항상 일본을 사용하는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제감정기에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를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친일의 확실한 증거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회주의적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어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들이 섬광처럼 아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자, 미련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감정으로 보면 뭡니까? 아까움입니다. 아까움. 이 사람 아직도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렸어.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 썼습니다. 해방 뒤에는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철저하게 일본어를 썼다.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줬기에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집안 전체가 친일 그 자체였던 거죠. 그것을 탄 날은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다. 왜곡된 역사의식.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런 거 조심해요. 한국어가 아니에요. 일본어고요.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며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아이들은 소학교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가. 친일 그 자체죠. 그는 한숨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는 저금 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죠.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이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봐봐. 저금 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지점장. 이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느끼고 돈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뽑아왔으면 그 돈 찾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 찾는 거예요. 되게 발 빠르고 머리가 좋은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시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손금고가 들어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겨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죠. 베이스가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네 글자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을 숭상하는 주의예요. 배금주의라고도 합니다. 배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했는데 그냥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가서 요거 제가 살짝 놓쳤는데, 여기 아까 발절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이거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소련군들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가 포인트예요. 근데 이인국 박사는 싫어하고 있다가 포인트인 거고요. 이때 소련군을 좋아했던 이유는 뭐예요? 일제 감정기에서 해방을 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었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도라고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져 왔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음이 가까워졌고요. 군중들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세의 소리가 연방 계속되었고, 세상 형편을 알아보러 갔던 거리에 아내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보, 자꾸 땅쿠, 탱크 부대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거든요. 이렇게 뭐 어휘를 다 알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자습서에 달려있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달려있는 단어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세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십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거리는 온통 사람들이 사태가 났는데 집안에 처박하고 뭐하고 있어요? 뭐하기는 나가보아요. 마우제가 들어와 있어요. 자, 마우제가 뭡니까? 보니까 러시아인지 러시아. 어둠 속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경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자, 계집이란 저렇게 우둔하고 대담한 것일까? 계집은 모르죠. 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닥칠지.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불 옆에 안 켜고 마누라는 전등 스위치를 틀었고요. 이인국 박사는 감정 보시죠. 백촉전등이 너무 환한 것이 못마땅했다. 왜요? 다 이유가 뭐예요? 친일행적. 앵무새예요. 그냥 다 친일행적 때문이에요. 불은 왜 켜는 거예요? 자, 어서 나가봅시다. 마누라가 이끼는데 따라 이인국 박사는 마지못해 시침을 떼고 따라 나셨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러시아죠.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었고, 이인국 박사는 눈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습니다. 박세와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을 끼고 탱크는 물밀듯이 서서히 흘러가고 있었고요. 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민 준대리강 병정은 간간히 우리야 하면서 손을 내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요거 별표 쳐드리고요. 사실 다 뭡니까? 친일이에요. 다 여기랑 연결되고 있는 감정들인데, 요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1, 2, 3, 4, 5번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불안해요. 어려움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친일을 없애기 위함이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라디오의 귀를 기울이는 행동은 어떻게 변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6번은 진짜 많이 나와요. 감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겠죠. 요게 이 사람의 가장 메인 감정이니까요. 걱정되고 있다. 걱정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도 박수와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인 속에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동을 주시하거나 안나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요거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1번. 왜 이제 환각을 느껴요? 자기는 여태까지 일본인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오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2번. 주변을 돌아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감시하고 있는 그런 사내 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민요 뒤에 계속되던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관의 포고문이 반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시민의 생명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고하라.
총기, 일본도 등 일체의 무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 라는 게 이제 들리고 있었겠고, 그는 문쪽, 단스 촉에 넣어둔 엽총이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저것도 바쳐야 하는 것일까? 영국제 쌍발, 손때 묻은 애완물같이 느껴져 누구에게나 한번 빌려주지 않았던 특제품이었고요.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대체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요 아니면 행진곡, 건국준비위원회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죠. 묶어서 하나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귀를 변화하는 세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한 방법이 없었고요. 해방 직후 2, 3일 동안 자기도 태어나였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황은 거의 없었고요. 이스케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듯 탱크와 로스케 이야기를 들어놓으며 돌아왔죠. 그들의 아버지의 심중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머니 해수기와 함께 저희들 이야기에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와 다다미 방에서 혼자 뒹굴었습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바다가 가려놓은 것 같았고요.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더듬어지지 않는 뒤엉클어진 상념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려지는 짓불을 불어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 보세요. 초조함, 그리고 혼란스러움. 하지만 그거와 동시에 기대를 버리지 않음. 초조, 혼란, 기대라는 감정선들을 여기서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데요. 맨날 나옵니다. 지난날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것은 아예 있을 수가 없었다. 오답으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반성한다. 후회한다가 나오는 순간 X 하시면 됩니다. X.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서술자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의 서술자는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나와 우리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인국 박사의 이야기를 모두 다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모든 감정선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소설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인국 박사. 즉 여기서는 이인국 박사가 바로 뭐가로 등장하는 거예요? 초점 화자. 특정한 인물의 시선으로 라는 이야기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신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다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이인국의 대응 계속했었던 이야기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이제 그 다음 나오는데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있었던 석관을 펼쳤습니다. 인데 뾰로롱 하면서 진짜 현재로 옵니다. 진짜 현재로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 그러니까 이게 현재니 이게 과거니 어떤 과거니가 나오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과거 장면은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밑줄 쳐볼까요? 주요 장면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회상을 해서 얘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 회상으로 파편화되고 단편적으로 이랬다는 거. 너무 잘 나오고요. 그리고 해방 직후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현재로 돌아들고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른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10분 쉬겠습니다. 네, 백양 친구들도 10분 쉬시죠. 네. 커피 따내가 좀 뭐 많아요. 너씨 개기로. 이거 벌써 줘요. 예? 이거 벌써 줘요. 그다음 것도 기니고. 아 진짜 시험고 이제 해야 돼. 아, 발이 펼치지도 않았어요. 나도요. 많이 하고 의자 멀다. 아, 많이 했어.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 초코 나무 색깔 초코 나무 스프. 아 맞아. 약간 트리룩이죠 트리룩.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뭐.
가전부터 안 나왔어? 먹어보네? 배고파 보여. 여기 이렇게 정막해요. 들판이 정확하다. 쌤 어디 가신대요? 선물이 줘야 돼. 올려줄까? 그럴까? 요즘 내가 사드린 걸 내가 같이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약간 누가 줬네 귀찮아. 이렇게. 맛있어? 쌤, 네. 선물을 사왔어요. 저도 선물 사왔어요. 쌤 벌크업 하시러. 벌크업. 자, 이동환이 아시게. 그럼 이대로 네. 수업만 살짝 좀 2분만 쉬다고요? 가져가. 내가 사줄 테니까 1시간만 더 하자. 너가 또 열심히 해봅시다. 1시간만 더 하면 돼요. 한 타임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될까? 될까? 어림도 없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돼도 백양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시간인데요? 네? 2시간 남았는데요? 네, 1시간이면은 이제 끝내야 돼요. 1시간이면 끝내야 된다. 자,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원래 3시간 써야 돼. 그냥 1시간은 온전히 써야 돼, 원래. 하지만 여러분들은 훌륭한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뜯지 맙시다. 그거는 끝나고 먹읍시다. 사장님들. 바삭과 냄새 나는 것들은 좀 참읍시다. 아시겠죠? 제가 어지간한 거는 터치 안 하잖아요. 네, 어지간한 거는 안 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자, 일면의 제목을 두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 3면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이제 현재로 들어왔는데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터져요.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그래서 이인국이 아들의 일을 회상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왔다가 다시 또 과거 회상이 있어요. 아까 뭐로 끝났어? 러시아가 좀 흥하는 거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어디다 보내는 거야? 러시아로 보내.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한 사진까지 들어가 있었죠. 그는 코허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어차 있었죠. 아들은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에나 부합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고급 중학을 종합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바로 그 해이다. 러시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로 그냥 러시아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인국의 뛰어난 처세술을 보여주고 있었다. 갈 수도 없었는데 보냈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중요해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소련군 주둔 시기, 광복 이후였죠. 지금은 6.25 전쟁 이후입니다.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감, 확신. 이거 반대말이 뭐예요? 확신의 반대말? 의심. 기억하세요. 오답으로 맨날 만들어지는 작업이고요. 얘, 너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러시아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죠. 야, 원시가 별 수 없다. 외정 때에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어가 판을 치지 않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소와 말 꾸준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세계 최고 친일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5번의 나라를 팔아 넘기는데 5번 리스트에 다 있던 그분. 네, 이완용 개새끼라는 그 이완용입니다. 우리 변소에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었대요. 그 낙서의 지분율 80%를 차지하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 정말 나쁘신 분이죠. 하지만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들한테 뭐라고 유언을 남기신지 아십니까? 이제는 미국의 시대니 미국에 붙어라 라고 하시면서 죽었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분이 현대사회에 있었으면 뭐 했을까요? 바로 비트코인 샀을걸? 나오자마자. 그런 분인 거야. 물론 개새끼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처세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니야, 얘기하면 좀 이상해지니까 아무튼 나쁜 분입니다. 절대로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처세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새삼스럽게 자극을 받지 않은 것 같았고, 내 나이로는 이제는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는 그걸 못하겠냐.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에 그에게서는 믿음직하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거 있겠냐. 말 잘해서 진정만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텐코프 소자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아내의 말이 좀 중요해요. 좀 많이 나오는데,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그래서 문제의 오답이 아내도 동조했다. 이런 식으로 아들의 유학에 아내도 동조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거저 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아우 거기까지 가서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쩌려고. 소련을 의미하죠. 가만히 있어요. 호랑이도 호랑이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그래도 저 어린 것을 노서아까지 보낸단 말이요. 아내는 반대하고 있죠.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드를 쌓았는데 대학생이 못 가견디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되는 건 뭘까요? 끄집어내셔야 되는 건 뭘까요? 외적 갈등이죠. 바로 이인국 박사와 이 박사와 이 아내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10번. 그리고 사실 아들을 저렇게 보낸 이유가 뭐게요?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여기 있죠? 요거 별 5개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기 어려워요. 안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안 나오기 어렵죠. 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도 맞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이 출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거죠. 아들 입장에서는 굳이 가고 싶었을까? 아니야, 그건 모르는 일이란 말이야. 하지만 보낸 이유는 사실상 자기 자신이죠. 넘어갑니다. 그래도 어디 앞길을 알겠소. 괜한 소리.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봐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 못할 것 아니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다시 얻어가지고 일제감정기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하고 그는 아들의 유학을 관철이라는 단어 알아두셔야죠. 관철, 유지하였다. 혁명 유가족도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터집니까? 이제 6.25가 터져요. 6.25가 터져요. 6.25가 터져요. 잘 있겠노라는 서신이 계속해서 왔지만 동란이 후퇴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이 소련도 이때 기점으로 붕괴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처지도 이제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죽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신문 나치키리 속에 세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냈습니다. 이것도 6.25 이후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예요. 그 당시의 신문이거든요. 그러나 아들의 이름이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 자식은 무얼 꿈을 꾸물하느냐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다.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에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맹추같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사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야지. 지금 러시아가 망할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라는 얘기인 거고, 개천에서 용마가 난다는데 이건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그는 혀를 찍찍 갈겼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쪽에서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중의 압력이 퍼져갈 터인데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자, 봐봐. 애초에 러시아로 보냈다라는 건 이 사람은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을 때 아들을 빨강색으로 보낸 거예요. 레드팀한테 보낸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6.25 때 이 사람들은 어디로 넘어옵니까? 남한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도망쳐야지. 빨리 남한 쪽으로 도망와야 되는데 지금 가족들은 파란 팀에 있고 아들은 빨간 팀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을 빨리 응기응변을 해가지고 도망와야 되는데 이 고지식한 놈은 오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언중의 압력이 뭐야? 네 가족 남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는 자동차에 내리자 가래침을 내뱉었습니다. 똑똑우리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이런 것들 다 회상신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힘들죠. 여기서도 이제 뭐예요? 러시아 강점기. 러시아가 강점할 때 아들이 유학을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터져요? 6.25가 터지죠. 6.25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어디로 옵니까? 이제 남북을 하는 거죠. 이때 이후로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하죠. (6.25) 전쟁 이후의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뾰로롱 요때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6.25 때 터지고 나서 1.4 후퇴 때 와요. 이 같은 결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사회적 지식도 좀 필요한데. 스탠코프의 목소리가 고마개와 부딪히는 것 같았다. 이때 감정은 그럼 뭐겠습니까? 답답함, 걱정스러움이겠죠. 자, 그러면서 또 대과거로 갑니다. 아주 복잡한 소설이에요. 자위대가 일본이에요. 치안대로 바뀌는 거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끝나고 아직 유학을 보내기 전이에요. 아들 유학을 보내기 전으로 갑니다.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자기 생애를 통해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세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았습니다. 공포심이죠.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와 목덜미에 퍼부어지는 욕설을 들으면서 꺾일 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습니다.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이 하나씩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디든지 가 숨거나 진작 나무로라도 도피했을걸. 자, 무슨 아직 어느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무로 가지 않았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다. 의지할 만한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잡혀왔거나 조만간 잡혀올 사람들 아닌가.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없어졌죠.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여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진짜 낙관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도 이 막연한 기대는 절박한 순간에서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장원영이에요. 오히려 럭키비키다. 다행이다. 인민재판의 첫 코에 걸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도 다행이다. 왜냐면 첫 코는 무조건 뭘까? 본보기를 보여야 되니까 무조건 사형인 거야. 다행이다. 잡혀왔지만 일반은 아니었구나. 그죠? 사흘만 여유가 있었어라도 나는 이걸 떴을지도 모른다. 다 운명이다.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절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희망입니다. 이 쪽발이 끈아풀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고요. 때도 묻지 않는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연이 시작되고 있죠.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고 모든 사태는 짐작했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때가 바로 뭡니까? 이때가 절망이죠. 이놈 외놈의 따까리 새끼 개새끼야. 일본의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차고요. 이 새끼 어디 죽어봐라 하면서 전시를 패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쳤고요. 몸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돼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하면서 꿈속에서 들려왔고요. 하지만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도 못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리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에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네요. 옆에 보니까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에 시계 주머니를 부둥켜주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파란 중대가리 소련 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죠. 이제는 손목에 있는 시계를 러시아 병사가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라고 하지만 이것만은 이제 이 시계가 이제 뒤쪽에도 나오는데, 하지만 결국은 이제 대빵만한 손으로 후려 패고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서 달랑거리고, 그리고 시계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죽음과 시계 하면서 시계가 이인국 박사에게 매주 소중한 인물. 사실 이렇게 기회주의자적인 사람이면 이 시계 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아유 드려야죠 했었어야 되는데 갖고 뺏기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은 궁금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가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갑니다. 꼭 풀어보셔야 돼요. 양쪽 팔목에 팔뚝시계를 둘씩이나 차고 만족이 안 가 자신의 회종시계까지 빼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이 똑똑히 되새길 뿐이었다. 이 회종시계가 나중에 현재에 와서 이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가 돼요. 이 회종시계가. 감방 속은 빼곡히 찼다. 그러나 고참자와 신참자의 서열은 분명했다. 달포가 지나가는 사이에 맨 한쪽 똥통 위에 자리를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3분지 2 지점으로 승격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범인 속에 섞여있던 감방 밀정이 출건된 다음 불평만 늘어났던 축들이 불려나가 반송상이 되어 들어왔지만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감방 속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그 당시 그런 거죠. 깜빵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한 명이 뭐야? 거짓말로 스파이로 숨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불평불망하는 새끼 잡아다가 또 문초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에 고등계 형사에게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약이 되어 함구령이 지상명령이라는, 우리 맨날 우리가 분리하면 뭐 합니까? 맨날 이 범인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를 하겠다? 무슨 나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렇지. 묵비권. 왜? 말을 하면 무조건 불리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회화책을 첫 장부터 꼼꼼히 뒤지고 있을 뿐이었다. 절망이에요? 아니죠.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보고 있어요.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걸려온다. 이것으로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사뭇 내려가고 있었고 체념한다면서도 초조함을 막을 길이 없었다.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넘어갑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 일제의 간첩행위.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죄상입니다.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무기징역, 사형감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단 말이야. 박세가와는 영원히 단절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절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자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쩐단 말이야.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어? 날뛰고 소용이 있었냔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는 놈이 바보지. 그놈이다. 그놈이었지.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자기 합리화. 정신 못 차렸죠. 어쩔 수 없었다. 플러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다.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기 변명을 하면 좀 후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의 표정은 그에게 일루 희망을 던져준 것도 있습니다. 아마 스텐코프 소자라고 했지. 그 혹부리 장군.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똑똑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순간의 표정. 그것이 기적의 예시 같기만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나옵니다. 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뭐 해주는 부분이다? 예측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살아남게 됩니다. 요걸 이제 보여주는 순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인국 박사는 신음소리에 놀라 눈을 뜹니다. 그때 생똥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똥을 싼 거예요. 바지가락 한쪽이 축축해요. 보니까 옆에 청년이 앓고 있는 소리고요. 청년 궁둥이가 젖어 있어요. 근데 설상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자가 이거 봐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피가 섞여 있습니다. 자, 설사에 피가 섞여 있다라는 거 좋지 않은 얘기거든요. 정리야 이건. 그는 직업의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근데 이 정리가 포인트가 뭐게요? 전염병이에요. 이질병이라고 하죠. 똥을 싸는데 피가 섞인 똥을 싸요. 죽을 때까지. 뭘 먹잖아요? 다 피가 섞인 똥으로 쌉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삐쩍 꼴아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병인데, 아우성 소리에 감방 안의 사람들은 저마다 일어나길 시작했죠. 이거 전염병이요 라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한 교화소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후 환자는 격리되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닦느냐고 법석을 치고 다시 잠을 일으키지 못했죠. 이튿날 다른 감방에서도 다른 증세의 환자가 발생하고요.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었죠. 그때 고문관실로 불려나갔습니다. 동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로 일하시오. 그러니까 운이 좋았죠.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위생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에다가 영양 섭취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병들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때 이 사람은 의사였고, 그때 이 사람은 심지어 농업까지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회를 잡죠. 소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됐다. 여기 맨날 나오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염병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가 죄가 딜레이가 된 거죠. 이런 것들 유보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친일파야, 죽여야 돼. 근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았던 거야. 죽여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기계 굴려야지, 건축도 해야지, 의사 필요하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 이 시점에 이 엘리트 인력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거지.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일단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면서 넘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못 사는 게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죠. 죽어 넘어진 송상이 개 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인국 박사는 꼭 자기 일만이 느껴졌다. 의사, 이것이 나의 천직이다. 그는 감격에 차 중얼거리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고요. 그리고 이런 실력이 혹부리 고문관의 유다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암시예요. 이 사람이 혹부리라는 것도 암시예요. 사상범을 옥사시키는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큰 문책이 온다는 건 훨씬 후회한 일이었다. 이걸 지금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왜냐면 여기 있던 사상범이 죽으면 누가 되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스테코프 아저씨가 되게 곤란해졌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스테코프 입장에서는 오씨 내가 혼나야 되는데 심할서 써야 되는데 얘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려준 거란 말이야.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지. 심지어 얘가 친일파고 자식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야. 소련 군의관에게 기술이 인정받은 이윤국 박사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길이 없었죠.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스테코프 왼쪽에 불려난 오리알 만한 혹이었죠.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완전히 살아날 틈바귀가 생겨날 것만 같았다.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어도 가끔 순시하는 스텐코프의 인사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진전되어 있었고요.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어 교본과 당사만은 허용되고 있었고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지 초보 노어책을 암송하듯이 했습니다. 왜일까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겠죠.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군 장교 한 명이 이제 복망형으로 번졌는데 내가 뭐 하겠다? 수술을 하겠다. 수술을 하겠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의 혹 내가 없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 혹은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 있는 설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죽음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수술일이 왔고요. 그래서 자기 병원의 의료기재를 전부 갖게 왔고요. 그리고 집도는 이인국 박사가 직접 했고요. 야전 젊은 군의관들은 풋내기일 정도로 이제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하는 경우는 총살에 처한다는 게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열심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운명을 건 도박, 내가 혹을 제거해 주겠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술은 예상 이상으로 단기간에 끝나게 되고요. 이인국의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노어 공부를 해서 기회를 얻다가 호감을 얻게 되고 수술을 해서 기회를 얻었다 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치되어 태어나는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질러주면서 커피단리 스파시보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의 제목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인국 박사는 입을 벌리고 웃기만 했고요. 해방된 것 같습니다. 아진, 오첸, 하라쇼 그러면서 최고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방으로 불렀고요. 이제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겁니다. 드디어 너무 중요하죠. 관계가 변화했다. 호의적으로 변했죠. 적과 적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180도로 전환될 수 있을까? 노랑대가리도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임이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줬어. 더 이상 감옥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탁이 없소? 라고 하니까 시계가 떠올랐죠. 첫날에 병사가 후드려 패서 간 거.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꾀지지해 보이지 않은가는 뒤따랐지만 하지만 미련이 가지 않죠. 미련이 없어지지 않죠. 이인국 박사는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심중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회중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않았소.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소.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무슨 착각이었을 거요.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하였소. 여기서 감정 보시에요. 요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닌가, 부스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감정은 좀 찾아가십시오. 후회입니다. 후회. 이 사람도 후회를 해요. 하지만 뭐에 대해서만 후회를 합니까? 개인적인 일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적인 일에는 후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태까지가 뭡니까? 이제 그 러시아 강점기에서 살아남은 이야기였고요. 여기가 너무 중요하죠.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진짜 현재거든요. 가장 현재. 브란시라는 걸 통해서 얘는 지금 이제 어디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조기를 보면서도 알 수 있죠.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와 돌려받은 시계를 생각했습니다.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3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었죠. 아들은 러시아로, 딸은 미국으로 보냈죠. 여기 너무 슬퍼요.
제일 슬픈 뭐죠? 벽쪽 책꽂이에는 이조실록, 대동야승 등이 한적이 빼곡히 차여 있고요. 고서의 질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요. 작은 금동불상과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고요. 예서병통 잿더리도 세월이 묻은 백작이라는 거죠. 자, 그 당시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대적 배경? 우리 문화재가 유출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인 거죠.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감정은 민망함. 왜? 청탁을 하기 위해서 고려 천자를 갖고 왔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걱정을 하죠. 아, 좀 감동이 덜하지 않을까?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자 고려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국외로 내보낸다라는 자책감 같은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였다. 진짜 많이 나와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워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외국 유출, 문화재 유출이라는 감정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개인주의적 태도.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소중하고 달갑지 여기지 않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습니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면서 선물을 내놓았고요. 브라운 씨는 아우 땡큐 하고 있었죠. 아, 이거 참 귀중한 것입니다. 아,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박사는 안도감, 왜? 별거 아니라고 치고 하면 어떨까?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브라운 씨의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브라운 씨의 영어 반 한국말 발을 섞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인국 박사는 흐뭇한 기분에 젖었습니다. 닥터리는 어디서 영어를 배웠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식 말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잣도 이조 캬또 식으로요. 아, 지금은 발음이 좋네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더드 잉글리쉬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스탠코프의 말이 연상됐습니다. 그렇고 보면 영국의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R을 발음을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게 느껴졌죠. 아, 얼마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죠? 어떤 관점에서? 아, 너무 이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제는 어디에 붙자? 미국에 붙자. 여기도 뭡니까? 기회주의적 태도. 그래서 자기의 어학적 재능에 이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카 잔을 이제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도 단숨이 들이켜 속 시원하던 스탠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강할 때에는 러시아가, 미국이 강할 때에는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 씨의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아, 그거 국무성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땡큐. 어쩌면 수술 후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해던 방식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도 통하는구나 하고 기고만장한 기분이었죠. 미국에 가서도 모든 일 잘 부탁드립니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죠. 감사합니다. 아, 역사는 짜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양국의 우호와 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포장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런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야? 거국적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친목의 차원에서 너를 도와주는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날 휴전전 지대로 같이 수렵하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대문을 나섭니다. 이번 새로 장만한 영국제 쌍발 엽종에 짙푸른 총신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의 몸인 날기라도 하듯이 두둥실 가벼워졌습니다. 왜요? 미국으로 이제 친해졌으니까요. 이인국 박사는 아까, 여기도 너무 많이 나와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궁금했으나 씻겨나갔죠. 환자의 치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죠. 신체 검사는 이미 끝났고 외부부 출국 수술도 통지만 오면 금방일 거고 교섭이 되어 있고 일주일 내에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자, 너무 중요하죠? 대학을 갓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치는 꼴이 눈꼴에서 나온다. 자, 이쯤 되니까 앞에서 나왔던 이 부분, 국무성에서 통지가 왔습니다가 무슨 얘기인지가 확인됐죠.
자기 자신이 뭐가 가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 오는 겁니다. 왜요?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참 우리나라의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나도 댕겨오면 보자. 문득 딸 라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라 왔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쥐며 얼굴에 결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죠.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에서도 살아남았고 닭사귀 같은 러시아인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 양키 미국인이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나라가 바뀌면 바뀌고 아직 이인국 박사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는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자,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이 사람의 가치관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합리화하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항공편이나 알아볼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특산시가 미국이죠. 스프링 미국이죠. 택시 미국이죠. 복스 미국이죠. 반도 호텔로. 아,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차장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더 푸르르고 드럽게만 느껴졌다 하면서 엔딩을 잡아요. 자, 원래 고전소설이라면 뭐로 끝나야 돼요? 권선징악으로 끝나야 돼요. 얘 죽어야 돼. 하지만 마지막에 뭐를 암시해줘요? 맑은 가을 하늘을 암시해줍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부자가 되죠. 권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작가는 알고 있었던 거죠. 뭐예요? 아마 이제 이 일들이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잘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작가는 이거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이게 맞냐?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의 시선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할 거죠. 그래서 일기중환동의 요쪽이죠. 이런 거. 요게 별 5개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100%. 인국의 삶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1번 도덕이나 신념과 관계없이 시대에 따라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기회주의자 삶에 대한 풍자, 부와 권력만 쫓는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비판 전부 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요거 100% 나오죠. 시간 순서에 따른 거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실린 것 중에 가장 처음 해방되고 이튿날 전 2일 전 뭐야 춘석이의 입원을 거절한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들어오는 거, 광복이 돼서 소련군이 들어오는 거, 전염병이 돈 거, 수술을 한 거, 추천으로 아들을 유학 보낸 거, 그리고 6.25가 터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딸을 미국으로 보낸 거, 지금 청자화병을 보내고 을 준비하는 거. 요게 어떤 식으로든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 글에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붙인 다음에 이거를 시간 순서로 나열하시오.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통째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잡는 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 문제 푸실 때. 요건 좀 까탈스럽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요 문제. 요런 문제나 요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풀면 좋은데 일단 넘어가고요. 요것도 너무 중요해요. 요것도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사회 문화적 배경이 뭐냐. 근데 어렵진 않아요. 한국 식민이에요. 일제감정기죠. 이것도 국민총력연맹 지부장 일제감정기죠.
해방의 감격 광복 이후죠. 친일파 타도 광복 이후죠. 그죠? 그 다음 소련군, 소련 바람, 이제 뭐예요? 소련 감정기. 그 다음 금동불상이 미국한테 있죠. 미군한테 있죠. 그래서 이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6.25 이후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시대적인 부분들을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가 일제감정기고, 언제가 해방이고, 언제가 소련군이고, 언제가 미군인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맨날 나와. 33번만 슬쩍 해볼까?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고요. 소련이죠. 기억이 있죠. 이인국이 임시로 응급치료실에서 일어나는 건 전이겠어, 후겠어? 후야? 니은 기억을 기준으로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낸다니까? 전이겠지. 이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러시아인에게 점수를 따는 거잖아요. 혹을 떼는 수술을 하는 거 언제예요? 이거 다음이겠고. 패중시대 뺏긴 건 언제였어요? 가장 처음이었죠.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요거 별 5개 드릴게요. 얘도 같은 결로 100%예요. 일제감정기, 해방 직후, 소련군 주둔, 6.25 전쟁 중, 전쟁 이후 요 라인들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회주의적 삶, 자신의 이득과 생존, 요 키워드가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문제 출제. 요건 아까 전에도 봤죠? 이런 기회주의적 삶에 대한 비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커피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라고? 시간감,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시대별로 인식하는 거, 이게 어떤 문화가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내용 확인 문제, 요거 4개 나올 거예요. 요거 4개 나올 거고, 만약에 선생님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가볍게만 얘기하면요, 여러분 치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치숙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어린애가 1인칭 관찰 시점으로 나와요. 근데 이 어린애의 이 목적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내 지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되게 아립단 자기의 이상형인 이제 고모가 있는데 그 고모의 고모부가 부끄러웠어요, 이 사람. 왜? 반일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항일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몸 병신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모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걸 얘가 봐요. 와, 내가 남자였으면 고모 저렇게 안 살게 해준다 라고 하면서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뭐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죠.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태평천하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때가 일제감정기거든요. 근데 태평천하라고 한답니다. 왜요? 조선 때는요,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도둑이 들어와요. 왜? 저 도둑이, 제가 돈 많이 벌었다 하면서 도둑이 들어와. 뭘 보여주는 거야? 치안이 형편이 없어요. 근데 웃긴 건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고 관군들이 와요. 요즘으로 따르면 경찰들이 옵니다. 그럼 경찰들이 와서 누가 훔쳐갔어? 이걸 해주는 게 아니라 뜯어가요. 야, 너 돈 갖고 있었어? 세금 내놔. 그러니까 또 뜯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일제감정기가 되니까 일본 놈들한테만 잘 빌붙으면 자기 돈을 일본인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대라고 보는 거야? 태평천하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과 엮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요 얘기들로 좀 마무리를 하죠. 우리 화정화수는 요 얘기로 마무리를 하는데, 요거 있죠? 오늘의 목표는 아까 드렸던 프린트 시조에 대한 30문제 있죠? 그거랑 요거 좀 털고 가십시오. 오늘들의 요 레벨업 프린트 있죠? 여기에 있는 문제 정도는 조금 털고 가십시오.
커피 딸리만 푸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1번.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밀린 과제들 조금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우리 10분 있다가 백양 시작하겠습니다. 주셔요. 예. 오. 여기는 좀 쉬어야 돼요. 박스에서. 백양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그거 끝나고 앞으로 오십시오. 많이 풀었어? 심지어 저당이라는 센스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노란색 조금 나가있잖아. 흰색이 제일 맛있어. 이 향수는 안 나. 아, 흰색 되게 나. 아니야, 노란색이 제일 맛있어. 나와. 이사. 버리는 일을 같이. 착한 마음이었네. 한 입만 주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쉬는 시간 있었나? 학교에 가기가 싫어요. 다들 왜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삶은 지금 더 재밌어 보여요? 아 조금 재밌긴 해. 전 재밌어 보여요 근데 재밌어 보여요. 원래 삶이란 재미없는 걸 해야 돼요. 자기가 재밌어하는 것만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역설적으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깨닫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근데 저도 모략감입니다. 정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그럴 줄 알았다 임마. 쉽게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와사비 감자튀김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수업 시간에 안 드실 거죠? 네. 맞아. 어디래요? 맛있죠? 진짜 표정이 맛있는 걸로 보이네. 오늘도 와사비. 괜찮은데? 괜찮죠, 그쵸? 응, 나쁘지 않은데? 달걀 안 그 대학분들 다 써들고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 앞에 오세요. 잘 보이는. 아니 오세요. 오세요. 삼사단. 여러분들 기본 문제를 풀어오셔야 다음 주에 심화 문제를 드립니다. 안 풀어오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기본만 풀고 가는 거고 뭐. 쌤, 저 금요일날에 또 와야 돼요. 좋은데. 왜요? 뭐 문법 못 팔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문법 못 팔아. 아니, 왜 그런 소리만. 심한 말이 아니라 사실 적시. 저도 저 잘해요. 인식이 공격하는. 나보다 잘해? 아니요? 아니야. 응. 여기가 나보다 키가 크잖아. 사실 적지. 응. 네가 나보다 잘생겼잖아. 그건 모르잖아. 그런 거야. 아, 그런데 개맛없네. 야, 그 흰색이 진짜 맛있어. 그리고 그 약간 찐 초록색이 좀 맛이 없고. 파란색도 맛있어. 자, 우리는 50분 동안 아, 끝냅니다. 2시간 중에 2시간은 네. 무시하잖아. 이거 다 하면 일찍 갈 수 있어요. 뭐 정각에서 한 50분 전으로 나올걸요? 하시면? 그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50분에 보내드릴게요. 오. 아빠 생판 해야 된다고. 아빠 생각 해야지. 근데 아버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적당히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이기적이어가지고 생일 파티가 좀 좋아하죠. 저만의 생각이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커피땅리 친구들은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저희 못 푸는 거였죠? 오늘 드린 레벨업 포인트요. 5번은 최소 조건으로 풀어보시고요. 선생님 저 이번에는 진짜로 그거 100점 맞았어요. 그 삘이 삘이 왔어요? 네. 아이씨. 저희 이번에 90점 2까지 아니요, 100점 맞을 각오로 하십시오. 그래야 95가 나와요. 95 맞을 각오로 하면 90이 나오고요. 90 맞을 각오로 하면 80점이 나온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생님 진짜 수영호가 너무 잘생긴. 아니 저거보다 아니 진짜 너무 잘생긴. 누구요? 수영호 모르세요? 추영우요? 수영호 모르세요? 90점까지 나오는 거. 어디에 나오신 분이에요? 복시부인. 그 나왔고 네, 우리 추영우 씨만 검색하고 시작합시다. 나 정말 입술 야나안 개잘생겼어. 야 이채미. 추영호 아십니까? 네. 잘 보셨어요? 우리 예? 우리 오빠 입술 색깔. 아, 진짜 입술 완전 색깔이 아하 인종이 아니 진짜 잘생겼어. 진짜 아니야 내가. 네. 그렇게 써봐주시면 안 돼요? 나오는 거 그럼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너희도 아이유로 와줄래? 너희도 장원영과 그런 걸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 생각은 좀 해요. 여기 조교님 중에 되게 참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되게 잘생긴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는 이제 한 명씩 앉혀놓고 조교님들이 케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웃고 있어. 애들이 자 뭐 이런 거죠. 단어의 정의가 뭐야? 이런 물어보면 애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잘 알아보자. 그러면 애가 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보면서 내가 박보검처럼 느꼈으면 우리 은채가 과제를 열심히 해왔을 텐데 근데 박보검의 칸타빌레 보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 근데 나도 어느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오빠 언니가 같이 학교 다녔는데 가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여친이 있는데 고딩 때 만나던 여친하고 지금 여친하고 되게 비슷하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양 50분 만에 자, 럭키비키. 자, 우리의 장원식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할 수 있는 건 이 일제감정기 때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 때문이에요. 그때 그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그분들의 피와 땀, 6.25의 피와 땀, 민주주의의 피와 땀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네요. 열받아. 그렇다. 근데 저도 그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다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당연한 게 없거든요. 정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예전의 피의 역사야. 전부 다. 여러분들 투표하는 게 이상하지 않죠? 예전엔 당연하지 않았어요. 여성분들 공부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예전엔 당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당연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구나. 그걸 위해서 조금 열심히 살아봅시다. 자, 4단원 들어가 보죠. 백양! 진짜 백양 정말 화가 나. 하지만 그럴 수 있다.